미국 의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 정부에 요청하면서 중국은행 12곳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두고 미국이 중국 압박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됐습니다. 야권은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질 논란을 일으킨 류영진 식약처장이 취임 첫날 한 일은 여름 휴가 계획서 제출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가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새 대북 제재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조폭 일당은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과 가정집, 그리고 식당 등을 빌려 대부분 주부들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 생가에 사는 집주인이 트랙터를 세워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밤낮 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피해가 잇따른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미디의 황제 고 이주일 씨 묘지에 다른 사람이 안치됐고 유골은 사라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탐사보도 세븐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어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위장 전입이니 병역 비리니 부동산 투기니 하는 추한 질문이 없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대신 후보자의 이념과 성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군대 내 동성애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생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다들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을까요?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미지근한 수준에 그치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주요 은행들을 직접 제재하는 초강수를 빼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막으려고 중국 금융기관에 목줄을 조이는 건데 이 제재 대상이 12곳이나 되니 중국에게 사실상 경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솜방망이 비판을 받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 초강력 압박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중국 주요 은행 12곳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에 나선 겁니다. But we must target major Chinese banks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such as China Merchants Bank, and even big state-owned banks like the Agricultural Bank of China.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1, 2위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을 비롯 초상은행, 농업은행 등 주요 은행을 망라한 12개 제재 검토 대상 명단을 재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은행들이 유엔 결의를 어기고 북한 돈 세탁에 관여했는지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식의 강력한 제재를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의 존립을 위협해 달러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 당시에도 비슷한 방식의 미국 정부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한 바 있습니다. Estimate 90% of the hard currency that the regime needs. Now, we've managed to cut off a lot of that. 미국의 유례없는 압박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소용이 없자 결국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말로 안 되니 행동으로 중국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전과 달리 강도 높은 반발과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에 대해 즉각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It's just another very small step. Those sanctions are nothing compared to what ultimately will have to happen. 유엔 제재안이 미국 초안보다 크게 후퇴하자 미국이 곧 독자 제재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초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If China doesn't follow these sanctions, we will put additional sanctions on them and prevent them from accessing
the U.S. and international dollar system. 미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중국은행 12곳을 향한 미국의 직접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이 금융기관들은 몇 년 내 파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另一方面，自身的利益却遭受制裁或者损害，这既不客观，也不公平。 고삐를 죄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은 오는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무역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국회가 모처럼 여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겁니다. 여야 합의로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건 처음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지만 간사 홍익표 의원이 남아 부적격 보고서에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고민하는 가운데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산업위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통과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남아서 보고서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건 처음입니다. 처리 과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반대한 모양새여서 당청 관계에 상처가 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여권에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설이 나오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처리와 연계해 조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에서 6명이 낙마한 데 이어 장관 부적격 보고서까지 나오자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인사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저는 이쯤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 참사에 대한 또 총체적 인사 난국에 대한 정중한 국민께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7번째 인사 실패인 만큼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 요구도 이어집니다.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인사 추천을 한 인사수석이나 검증을 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현 정부 인사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완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여당 내부에서도 연이은 인사 실패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진 후보자까지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과 인사와 민정 라인 문책 요구가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라고 추궁했고 여당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동성애를 옹호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코드 인사로 사법 권력이 장악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부 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이런 연합군 형식이 또다시 사법 권력 장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해야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시 한번 정말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금식을 하고 재판이 곧 정치단 취지의 글을 썼던 오현석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제 글에 표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옹호하는 취지의 서면 답변과는 달리 오늘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의무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 다만 동성결혼에 대해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유지하되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자 이 전국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핵심 인사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 블랙리스트 논란과 방송 장악, 도청 의혹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조폭식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정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 무슨 문화 야만 국가입니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그 전제로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은 제2의 워터게이트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정권의 불법적 언론 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국회 운영비 횡령 의혹과 과거 정권에서 공공기관 대규모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총체적인 조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야당은 여권이 노골적 사정 정국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들추기면서 맞짱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사정 정국이라도 전개할 듯이 마치 느낌이 조폭적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 대표는 여권이 사정의 충견들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친박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출당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연묵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작년 4월 총선 공천 실패와 5월 대선 패배까지 국정 운영 실패 책임을 물어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개파 전횡에서 비롯된 국정 실패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혁신위 결정은 당 최고위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다음 달 중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혁신위는 또 바른정당 의원들이 복당을 원할 경우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 대표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 복당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가입의 자유도 있고 탈퇴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친박 청사는 쇼라며 통합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연묵입니다.
친박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을 분열시킨다며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친박계는 혁신위원회와 홍준표 대표가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여 투쟁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로 가는 그런 시점에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혁신위 발표에 앞서 김태흠 최고위원과 이장우 의원 등은 홍 대표에게 항의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탈당 요구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경환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청원 의원 측은 그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 결정은 반인륜적이라며 홍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당원 당규상 설립 근거가 없는 혁신위에 권고하는 쿠데타라며 승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바른정당 등 탈당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반대했던 황성욱 혁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여권이 인사난맥에 빠진 가운데 이 야권을 상대로 반격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승규 정치부장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여야가 거의 합의를 한 상태로 네. 부적격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청와대도 이 여당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네.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여당 의원들이 오늘 그 부적격 보고서에 찬성하면서도 동의를 해주면서도 사실은 퇴장을 다 했죠. 이거는 뭐냐면 청와대 체면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놓고 반대할 경우에 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여당은 입을 닫고 있는 거고요. 이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 만일에 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에 이건 스스로 인사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희수 후보자가 인준이 안 됐고 김명수 후보자도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그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도 또 낙마를 했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박 후보자까지 하면 사연타석이 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미루면서 어쨌든 최소한 김명수 후보자 한 명은 살리고서라도 그 다음에 한번 사퇴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또 어렵게 모셔온 사람 어떻게 우리가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아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임명 취소를 하거나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검증 어떻게 했느냐 한 책임론이 나올 텐데 조국 수석, 조인옥 수석입니까? 네. 이 두 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양 두 조조 라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확실하게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져라, 나가라, 뭐 이런 얘기, 쇄신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권 내에서도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 라인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당 내 비판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두 사람에 대한 그 애정과 그다음에 신뢰가 크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사 라인 보강 좀 하면서 당청 관계 목소리 강화해서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문 대통령이 조조 라인을 믿고 있다. 근데 야권의 이제 비리 내용, 이게 계속 그 여권에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 MB 정부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수세를 뒤엎을 그런 카드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 인사들의 말을 빌자면 우리도 야당하고 맨손으로 맞서겠냐? 우리도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력한 무기는 바로 야권 인사들의 그 과거 비리 의혹 이걸로 보이는데요. 이전부터 많이 얘기한 이른바 사자방, 4대강 비리라든가 자원 비리, 방산 비리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블랙리스트나 개인 비리 의혹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거론하면 총리나 장관은 바로 확인해 보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야당한테 대한 굉장한 압박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것들이 대부분 과거에 한두 번씩 다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탕, 삼탕으로 그냥 그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정타가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제가 단답형 질문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사정 정국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일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당의 여권의 지금 그 기류가 뭔가 강대강으로 맞받아치겠다 이런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류 처장이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취재해보니 여름 휴가 계획서 제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 기간은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유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학예 휴가 계획서입니다. 8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쉴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출 날짜는 지난 7월 13일 식약처장으로 부임한 날입니다. 3주 뒤인 7월 31일, 류 처장은 돌연 휴가 계획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류 처장은 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던 8월 초 계획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류영진 처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류 처장은 휴가가 끝난 다음 날인 10일 아침에 충북오송에 식약처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직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산 달걀을 모니터링한 결과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심하라고 발언할 당시 상황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배경입니다.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류 처장은 휴가 당시 아이스크림 20만 원어치를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가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에는 류 처장의 수행비서 이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 씨는 당시 휴가여서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은 사용자의 직접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면 법을 어긴 셈이 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경의중앙선에서 시운전을 하던 기관차가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장비를 점검하던 중이었는데 점검 대상인 안정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기관차 2대가 찌그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다친 기관사를 옮깁니다. 기관사님이에요? 앞에 몇 명 탑승했어요? 3명이요. 다 괜찮아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사이에서 기관차가 앞서가던 기관차를 추돌했습니다. 두 기관차는 서원주역에서 5분 간격으로 출발해 30분 동안 시운전을 했습니다. 앞서가던 기관차가 멈췄지만 뒤따르던 기관차가 시속 50km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45살 박모 씨가 숨지고 코레일 직원 64살 이모 씨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구간은 오후 1시 반까지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평소보다 지금 한 1시간 정체된 거죠.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불편했죠. 빨리 가야 되는데. 시운전은 평창 올림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차 간격이 좁아지면 스스로 멈추는 자동 정지 장치를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앞차가 사고 났으면 뒷차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실험을 한 거야. 그 실험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시험용 기관차입니다. 사고 당시 이 기관차는 자동 정지 장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구간의 시운전을 중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과실과 자동 정지 장치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부산 관광지에서 고급 승용차로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조폭도 동원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교차로 신호와 건널목 보행자도 무시하고 도심을 질주합니다.
속칭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영업 차량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막 위반도 하고 다니대. 뭐 신호 위반하고 뭐 차선 넘어가고 그게. 31살 김모 씨 등 7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몰래 영업을 했습니다. 경쟁업체 10곳을 인수하면서 조폭도 끌어들였습니다. 김 씨 일당은 외제차를 포함해 고급 승용차 50대로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관광객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하루 평균 1000명을 태웠습니다. 기본 요금으로 5,000원을 받아 9달 만에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 씨 일당은 5가지 행동 강령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휴대전화 문자를 삭제하고 벌금이 나오면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톡방을 이용, 그리고 무전기, 경찰 단속 시 무전에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단속 대시 사용하는 음어를 사용해서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가정집과 식당, 오피스텔에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탁자에 화투가 돌아가고 5만 원짜리 지폐가 쌓입니다. 속칭 도리집고땡 도박입니다. 조직폭력배인 41살 A씨 등 6명이 운영하는 도박장입니다. 이들은 40, 50대 주부들을 유인해 수원과 화성 시내를 돌며 11차례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 저기들은 뭐 몇백, 한 500 정도, 몇 천만 원씩도 갖고 가고.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문자로 1차 직결지를 알려준 뒤 3, 4명씩 나눠 차에 태우고 도박장으로 보냈습니다. 도박 장소는 수시로 옮겼습니다. 조폭 일당은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과 가정집, 그리고 식당 등을 빌려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판돈은 모두 60억 원. 이들은 입장료 명목으로 1시간에 10만 원씩 받아 모두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즉석에서 도박 자금도 빌려줬습니다. 도박에 빠져 5천만 원을 빚진 주부도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이라든지 가정주부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함께 도박을 하겠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주부 53살 B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12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홀로 사는 70대 노인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가 풀려났다가 12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영원히 미해결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발전된 지문감식 기술 덕분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둘러쌉니다. 남성은 팔을 뿌리치며 저항합니다. 12년 전 발생한 강릉 70대 노인 살인사건의 용의자 49살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5월 강릉 덕현리 한 주택에 진입해 70살 장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지 뭐 동네에서 살인 쳤다 해가지고 난리 쳤네 아주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거 갔을까. 당시 용의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정 씨가 붙잡힌 건 1cm짜리 지문 때문입니다. 용의자는 이처럼 테이프 안쪽 면에 손가락 반마디의 지문만 남겼습니다. 12년 뒤 지문 확대 감식이 가능해지면서 용의자를 잡는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17개 지문 중 하나였지만 형태가 온전하지 않고 글자와 겹쳐 있어 당시에는 감식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용선 등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선을 다시 특징점을 잡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씨를 붙잡아 지난 7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황당한 범죄가 성공을 했습니다. 큰 돈을 쉽게 벌게 해준다는 말,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지만 솔깃하기 쉽습니다. 유로화를 환율보다 훨씬 값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9억 원을 가로챈 국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로화를 건네 안심시킨 뒤에 위조 지폐로 슬쩍 바꾸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차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집니다.
경찰이 외국인 여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강하게 저항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자꾸 삭제하고 있습니다. This is yours, okay? 유로화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국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발행이 중단되는 500유로짜리 화폐를 시중 환율보다 낮은 유로당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직접 돈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동행했습니다. 사기단 일당은 현지인 3명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진짜 유로화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위패 감별기로 확인하는 동안 위조 지폐로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 있던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현금 19억 원을 넘겨받아 달아났습니다. 감별에만 신경을 썼지 다시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경찰은 44살 오모 씨 등 한국인 3명과 세르비아인 A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외국인 공범 4명을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TV조선 차순호입니다. 유명인의 생가는 이 관광 코스가 됩니다. 그런데 경남 거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 대문을 트랙터가 가로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사는 집인데 방문객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바람에 집주인이 시달리다 못해 막은 겁니다. 이승진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입니다. 대문 앞을 트랙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드나들 틈만 남겨놨습니다. 대통령 생가 안내판도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방문객 때문에 집주인이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트랙터로 대문을 막았습니다. 집주인은 방문객들이 허락도 안 받고 드나들면서 기물 파손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무장이 땀에 내가 땀새만 돌돌 빼가지고 사무장 무너지게끔 만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 개가 죽기도 하고. 생가 방문객은 지난 5월 12,500명, 6월에는 14,000명까지 늘었고 지금도 평일에는 100여 명, 주말에는 300에서 4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당초 생가를 매입해 보수하고 길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매입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나 청와대에서도 좋은 방법이 나와서 이렇게 좀 잘 이쁘게 복원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거제시는 생가 주인을 계속 설득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경찰개혁위원회가 이 경찰을 늘 감찰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어 수사권까지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인권위원회 외에 경찰통제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수사권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긴급 체포 뒤엔 반드시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체포구속 최소화를 공고했습니다. 긴급 체포 시한 48시간을 채우기 전에라도 영장을 받지 못하면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발부되지 않으면 긴급 체포 오남용의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은 반영 안 되는. 너무 이제 좀 경찰권의 남용 쪽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개혁위는 또 영국의 독립경찰민원조사위원회 IPCC를 본단 시민통제기구를 경찰 외부에 만들도록 공고했습니다. 경찰관과 외부 직원 등 100여 명의 규모로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줄 방침입니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통제기구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본질은 목전의 갈등 상황을 주어진 물리력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범죄 척결의 상당 부분 장애 요소가 될 우려가. 수사권 위축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공고안을 전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공군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처음으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전면 배격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공군의 F-15K 슬래미글 전투기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륙합니다. 서해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GPS 자체 항법 장치로 약 400km를 저공 비행해 직도 사격장의 벙커 표적물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사거리 50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의 첫 실사격 훈련입니다. 한 발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이중탄도로 되어 있어 두께 3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북한 지휘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조작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또 핵무력 강화의 길을 더 빨리 가야 한다며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의 열쇠는 미군을 몰아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클린턴은 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환호를 받으며 책 사인 회장에 들어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클린턴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는 제목으로 대선 회고록을 낸 겁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I'm interested in the kind of what she thinks of what's going on right now, and also what was going through her mind on election night. 클린턴은 이 책에서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골프와 트위터, 케이블 뉴스에 쓴 시간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답변하는 클린턴 뒤에서 서성된 것을 두고는 크립, 즉 변태처럼 소름 끼치게 싫은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선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결정이 없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클린턴은 공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선에 관한 책을 들고 나와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그의 다음 행보를 두고 미 정가에서는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죠. 이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최악에 가까운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반토막이 났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취업 시장의 문 자체가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 6월 11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들여 일자리 늘리기에 올인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고용시장 상황은 되려 나빠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21만 2천 명에 그쳐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4%.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추경 탓에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보다 7만 5천 명 늘어났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몰려있는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일자리 수도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딴 부동산 대책과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삭감이 자칫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또 대부분의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반면 5, 60대만 취업자가 는 것도 추경 사업의 효과가 중장년층의 단순 일용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벌써 15년이 됐군요. 이 세상을 뜬 고 이줄 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미디 황제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당대 최고 스타였죠. 그런데
이주일 씨의 묘지와 유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의 주인공 이주일. 독특한 표정과 몸동작으로 8, 90년대를 휘어잡은 코미디 황제였습니다. 14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던 그는 폐암 투병 중 금연 캠페인에 나서 온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앞에 있는 거 없다. 너는 그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않아. 정말 공이 컸다. 누구한테든지 희망을 줬던 분이 아주 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의 인기까지. 월드컵 4강 신화로 들떴던 지난 2002년 8월 숨진 고 이주일은 강원도의 한 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지가 사라졌습니다. 24-4가 없는데요? 취재 결과 이주일이 묻혔던 자리엔 현재 다른 사람이 안치돼 있습니다. 묘지 관리비가 한동안 체납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묘지가 사라진 뒤 그가 남긴 재산의 상당 부분이 함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밤 10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세계 최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30년 넘게 내연기관 시대를 주도해온 독일 업체들이 이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를 아예 금지시키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5대 자동차 강국 자리도 위태롭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거꾸로 처박힌 자동차에서 쉴 새 없이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름의 시대는 끝났다. 다 타버렸다는 구호. 뭘까? Sie verstehen langsam, sie wollen auf Elektromobilität umsteigen, aber das Tempo ist eben viel zu langsam. 이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대답은 자동차 종주국에서 내연기관과의 결별 선언이 나왔습니다. Unser Ziel ist genauso klar: emissionsfreie Mobilität. Deshalb fließen gleichzeitig in den nächsten Jahren 10 Milliarden Euro in den Ausbau unserer Elektroflotte. 벤츠는 5년 동안 친환경차 50종 이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친환경차 80종 목표. 투자 금액은 200억 유로나 됩니다. Selbst gefeiert, sich in eigenem Glanz gesonnt hat, sind vorbei. Business as usual reicht nicht mehr. 유럽 업체들의 이른바 클린 디젤 고집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25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독일과 인도, 중국도 2030년에서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으로 정할 전망입니다. Wir sollten aufhören, den Menschen Märchen zu erzählen, dass der Diesel notwendig ist, um die CO2-Ziele zu erreichen. 현대기아차는 2020년 친환경차 시장 2위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적 악화, 연례 행사 같은 파업, 인건비 증가 등으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투자에는 약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경쟁사들이 가성비가 높은 차종들을 다양하게 내놓기 때문에 조금 경쟁하는 데는 좀 버거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 조금 늦으면 영원히 뒤처집니다. 뉴스나잇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을 달군 소식이지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방송인 배지연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류현진 소속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지현 씨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지현 씨 소속사 역시 인정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교제를 해왔던 만큼 야구계에서는 류현진의 2017 시즌이 끝나는 올겨울 화촉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진과 동갑내기에 2009년 슈퍼모델 경력의 배지현 씨는 야구 아나운서 출신으로 류현진과 야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프로야구 경기 시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태균, 박병호를 비롯해 축구선수 박지성, 김남일 등 스포츠 스타와 아나운서의 조합 대열에 류현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현진은 2006년 데뷔 첫해 18승 등 괴물로 불리며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했습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로 이적했고 1, 2년차 모두 14승을 올려 미국 무대에서도 수준급 선발 투수로 활약 중입니다. 올해 보장된 연봉만 88억 3,700여만 원이고 2018 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락의 전설 김종서가 대학로에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종서를 시작으로 TV조선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릴레이 공연을 펼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찢어진 청바지와 긴 생머리, 특유의 고음까지. 전성기 시절 모습 그대로입니다. 록가수 김종서의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인데 87년 신하위 멤버 때 마포대교를 찾아 연습하던 시절부터 매일 거기서까지 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노래 연습했다. 그룹 부활을 거쳐 92년 솔로로 화려하게 데뷔하기까지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장소도 눈에 띕니다. 200여 석의 소규모 극장인데 TV조선은 별들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공연을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공간인 대학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김종서부터 혜은이, 장미화, 김정민 등 12팀이 내년 1월 1일까지 릴레이 공연을 펼칩니다. 벌써부터 중장년층 팬들은 설렙니다. 제가 김종서 씨 팬으로 있었던 게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팬하고 가수하고 같이 나이를 먹나 그런 세월이 느껴지네요. 수십 년 세월을 함께 달려온 가수와 팬들. 설렘을 안고 추억 여행을 떠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2골을 터뜨리며 활약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종료 직전 중원에서 공을 받은 리오넬 메시. 순식간에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더니 2대1 패스로 수비수 3명을 따돌리고 가볍게 상대 골망 구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내내 수세였던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이 한 방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파상 공세. 이번에는 메시가 상대 오른쪽 측면을 허물고 팀의 두 번째 골을 돕습니다. 또 후반 24분에는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올해 챔피언스 리그 2호 골까지 완성했습니다. 2골을 터뜨린 메시의 활약을 앞세운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2대회 준우승팀 유벤투스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몸값의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네이마르. 파리 유니폼 첫 챔피언스 리그 골까지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동료의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상대 수비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고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파리는 음바페와 카바니의 연속골을 묶어 셀틱 원정을 5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챔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젊은 피 루카쿠와 레시포드의 활약 덕에 바젤의 3대0으로 이겼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요즘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심경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 산업을 사자방 비리라고 부르면서 적폐청산을 외치더니 세상에 야속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MB 정부 캐기는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4대강 사업은 4번째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4대강 방산비리 자원비리를 재조사해서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대 대선 댓글 사건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BBK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어제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MB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이미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권력을 치르고 있으니 MB정부 실세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시 국정원은 정권의 흥신소였다고 했습니다. 우은식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나치의 괴벨수로 불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MB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했죠. 일각에선 MB 정부 때 수사받다가 비운해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집권해서니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곤불시면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뜨겁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큰 일교차와 자외선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16도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창원 곳곳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현재로선 태풍 탈림은 일본 쪽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겠지만 이 간접 영향으로 내일 제주와 남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 또 영동 지역에 비가 오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뉴스를 전하면서 자주 회의감이 듭니다. 좋은 뉴스는 거의 없고 나쁜 뉴스는 언제나 넘쳐난다는 그런 회의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